세 번째 연사로서는 오늘 주식회사 스페이스 엘비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많은 메타버스가 하는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회사의 대표이신 조성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짜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기술 XR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시각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성호 대표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제목이 가짜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기술 XR인데요. 그림이 그렇게 별로 유쾌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NFT를 붙여서 메타버스를 타면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빠르게 메타버스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작 쪽 측면에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과 마지막으로 만드는 실무의 괴리감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개 얘기를 하려고 왔고요. 제가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메타버스에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그냥 어떤 개념이 있고 화두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저희 회사는 VFX CG, 그러니까 영화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래픽 CG를 100편 정도 만들었었고요. VR, AR, MR을 50편 정도 만들었었고,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XR을 계속 만들어서 30건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이제 오겠죠. 저희가 만드는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에 접하시는 화면, 그래픽을 그 기반 기술들을 저희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이라든지 브로드밴드라든지 서버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전에 있던 발표에서 있었죠. 저희는 이제 그런 시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일단 유명한 것부터 보여드리면 에스파도 있고 AONG도 있고 외국 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그 뮤직비디오 만드는 회사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 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기반 XR 기술들을 여러 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했던 것들이 이제 XR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들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XR 기반으로 비대면 공연 관제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외와 국내에서 공연을 똑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XR이면서 댄스랑 스포츠 라이브 같은 거 했었고, 공공 기반 AI 휴먼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는 저희가 이제 XR 뮤직비디오는 저희 회사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LED 기반 XR 라이브, 네이버에서 중계되는 것들이죠. 이것도 처음 했었고, 라이브 XR 패션쇼, 그다음에 XR 툴 프리비즈라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화가 진행되기 전에 영화의 시작과 끝을 완전하게 프리비주얼이라고 하죠. 그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영화랑 똑같이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쪽에 좀 몰려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엔터테인먼트 기술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를 이루는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기술들, 엔진 기술이랑 그래픽 기술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요. 제 발표 제목이 가짜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기술 XR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메타버스보다 메타 인재를 먼저 하자라는 건데요. 외국 분들은 통용이 좀 필요하겠지만 저게 이제 단어를 구분을 하면요. 가짜, 메타버스, 구분, 기술, XR 요 5가지의 단어가 구분이 되잖아요. 저희 쪽 사이드에서 보니 5가지 그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가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부제가 꼰대들의 메타버스, 사용자의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발표하는데 누가 꼰대를 얘기해라고 누군가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또 꼰대들의 메타버스가 뭐지라고 했을 때 누군가 기분 나빠한다면 그분이 꼰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초창기 메타버스는 주로 이제 이런 방식이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기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겟업타운이잖아요. 초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할 때 겟업타운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자, 왼쪽에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휴대폰 해상도가 2K 정도 되거든요. 애들부터 저희들까지 다 보고 있죠. 근데 최신 기술인 메타버스로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저는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안 쓰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게시물을 올리면 자꾸 아빠가 와서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너무 싫거든요. 예, 회사에서 그 부장님 얼굴 안 보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아바타가 뚜벅뚜벅 걸어오면 모니터가 켜져요. 김대리 뭐해? 아우, 매우 즐겁지 않죠. 저기 보면 그 그래픽과 화상이 동시에 있는데요. 저거 그냥 줌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줌 회의합시다 해서 줌 연락하거나 그것도 필요 없으면 이메일이나 단톡방으로 가능한 건데 걸어 들어와서 굳이 얼굴을 보고 다가오고 방을 만들고, 물론 그 기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거를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부장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부장님, 사장님. 사용자의 메타버스는 아니고요. 보통 이게 이런 것이 메타버스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메타버스인 거죠.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2대 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랑 이프렌드를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의아한 행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이벤트를 내부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기사는 굉장히 크게 나죠. 기사 볼 때마다 가급적이면 들어가 봅니다. 기사대로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예. 굳이 거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메타버스 사무실이랑 메타버스 공간이라기보다는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몇몇 플랫폼에 대해서 좀 몰입되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 자, 이런 겁니다. 요즘 되게 유행하는 말이거든요. 재밌으면 게임이고 재미없으면 메타버스임. 이런 게 사실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자, 가짜에 대한 해결점은요. 참여, 체험, 확신의 기본 원칙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 재밌네 라고 해야 진짜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가짜에 대한 화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자, 메타버스가 왜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애플 ATT라고 돼 있는데요. 저게 이제 앱 투명성이라 그래서 밑에 팀 쿡이 트위터에 올렸죠. 저희 내용이 뭐냐면, 야, 앞으로 그 네가 까는 앱을 쓰고 있으면 네 기록이 다 그 회사로 갈 거야. 동의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아주 스무스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서비스를 하면 해야지라고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아이폰에서 이거를 대놓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죠. 근데 미국인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프라이버시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니 안 할 건데 라고 눌렀어요. 그리고 유사한 앱에도 계속 눌렀죠. 그래서 6개월 뒤에 그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그 매출이 한 11조 원 정도 사라졌다라고 머니투데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꽤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주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페이스북을 깔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행동들을 하고 페이스북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팔아먹고 있죠. 팔아먹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엄청 윗대는 회사 같지만 광고 회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데이터예요. 얘가 뭘 좋아하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이걸 갖고 광고를 파는 거거든요. 그게 정밀할수록 광고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근데 애플이 야 이거 이제부터 허락받고 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구글에서도 안전 섹션 도입 발표 2분기 적용 이렇게 올라왔죠. 이제 광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냥 땅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큰일 난 거예요. 자,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서 이제 막 해직빈 좀 곤란하고 구글도 이렇게 하려면 아니야 이거 안 되겠고 그냥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 와서 놀게 하면
걔네들이 노는 모든 정보는 우리가 다 독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 첫 번째 시도가 이름을 메타로 바꾼 거죠. 자,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완전히 정보를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발자국들을 모으기 위한 게 메타버스 세상이고, 그 안에 들어와서 놀으라고 지금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주고 오큘러스를 만들고 하고 있다고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대충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저희가 규정할 때 뭐 이런 게 메타버스야 저런 게 메타버스가 아니라 누가 이걸로 돈을 버느냐를 생각을 해야겠죠.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런 식으로 월드를 만들어서 내가 다 잡아먹겠다라고 얘기하고요. MS는 우리 윈도우 다 쓰잖아요. 이제는 관공서에서도 한글 안 쓴다면서요. 자, 업무 쪽은 내가 다 잡아먹겠다. 그리고 엔비디아, 우리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 맞죠? 누가 먹든 내가 다 먹겠다. 요 세 가지 되게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메타는 사람들을 컨텐츠로 끌어서 정보를 갖고 싶어 하고요. MS는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업무의 데이터를 장악하고 싶어 하고요. 엔비디아는 누가 됐건 컴퓨터 그래픽 카드는 우리가 다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큰 흐름에서 아바타 2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1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세 회사의 목적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싱크가 어느 정도. 자,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렇게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샘플 학습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랑 그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결과들이 아주 놀라운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 세 군데, 저기 플러스 애플까지 있겠죠. 애플 굴까지 있으면 저 5가지 생태계를 저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사실 이 안에서 좀 더 정밀하게 거론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3대 메타버스 발전 가능성 있는 플랫폼들인데요. 첫 번째 그림, 제 패드 보시면 저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네이버 티셔츠를 입고 있죠. 프론트에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는 유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어떤 블로그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어떤 검색어를 클릭하는지를 네이버는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할 수 있어요. 네이버는. 자, 이프렌드 전에 발표하셨죠. 이프렌드는 저거 보면 화면이 저렇게 생긴 이유를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이프렌드는 통신사예요. 통신사. 통신사가 메타버스를 한다는 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SK텔레콤 유저분들은요, 아까처럼 동의를 하는 과정을 거칠지 안 거칠지 모르겠지만 이프렌드를 하는 순간에 아주 많은 정보들과 소비 내용들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버블이랑 위버스가 있죠. 요거는 팬들이 사용하는 거죠. 팬더스트리라고 하죠. 팬들이 만드는 산업인데요. 이쪽은 그냥 그 시치란 말로 이렇게 방구만 껴도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팬들의 정보를 알 필요도 없고요. 쓰면 돈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계도 없고 시간도 없어졌죠. 저런 플랫폼들이 메타버스를 하는 게 사실 이 메타버스의 시작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국내로 치자면 저기 위에 있는 상위 파트너들이 우리의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거고 우리가 하는 메타버스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의 결론은 자, 플랫폼 종속 사업이 맞고요. 예. 저희가 제공해야 될 필요한 것, 오로지 데이터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데이터를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제공할 것인가를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면서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아주 멋지게 100개를 빨리 만들 수 있어요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죠. 네. 자, 세 번째 단어 구분입니다. 구분. 자, 메타버스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자, 요거 뱅크시의 풍선을 들고 있는 소녀 소더비에서 16억. 아우 가볍습니다. 16억에 낙찰이 됐죠. 근데 낙찰되자마자 저기 찡 움직여갖고 그림이 잘라지면서 사랑한 쓰레기통이라는 제목으로 바뀌면서 304억이 됐습니다. 이쪽은 뭐 현대미술 시장이니까 그러려니 하죠. 저희가 뭐 현대미술 작품 살 일이 있겠나요? 예. 큐레이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비플에서 저게 783억에 팔렸어요. 매일 처음에 5천인이라는 그 NFT 작품인데요. 저게 픽셀을 들여다보면 그냥 그림 한 장 한 장씩이에요. 정말 5천인을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83억에
팔렸어요. 저거 현대미술 아니잖아. 누가 783억이래? 누가 783억을 내기는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저희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NFT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그림체인데 왼쪽에 있는 고양이 저 크립토키티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제일 처음으로 트윗을 올렸던 걸 캡처한 거예요. 저 고양이가 13억짜리고요. 잭 도시의 그 첫 번째 트윗 NFT가 29억에 팔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정말 더럽고 치세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있는 세상에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의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저는 이쪽 업계에 20년 이상을 일을 했는데 왜 하루아침에 세상이 저렇게 변하지? 도대체 이걸 끌고 가는 거는 변화인가 투기인가 궁금하니까요. 포모였어요. 포모. Fears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아, 나만 모르고 있네? 나보다 바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을 저렇게 벌고 있어? 나 빨리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코인도 놓쳤고 부동산도 놓쳤고 흑수저고 이 월급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저런 세상이 있어. 이 포모가 그 NFT 시장을 지금 아주 크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 코인 거래소가 실제로 은행이 입점해 있던 건물을 차지하면서 은행을 쫓아낸 적이 있었죠, 최근에.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구분을 할 때 저 가치가 어떤 합의에 의한 가치인가 아니면 큐레이터들이 선언한 가치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점은 저거더라고요. 어떤 내가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리소스 비즈니스는 그 밑에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크립토키티가 어떻게 생겨났고 뭐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포켓몬 카드 제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거북이 같이 생긴 게 12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12만 원에 안 사잖아요. 초딩들은 사거든요. 그들 사이에선 합의가 된 것들이에요. 이건 12만 원의 가치가 있다. 어른들은 포켓몬 시리즈를 안 보니까요. EX 시리즈를. 근데 EX 시리즈 보는 사람들은 그 만화 영화에 나온 그 모든 과정들의 스토리텔링의 총합 그리고 이게 극장판에 나왔을 때 잠깐 나왔다 없어진 포켓몬에 대해서 12만 원의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죠. 이것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또 하나는 이거죠. 이 거대한 폼을 들리는 거래소나 플랫폼에서 자, 이건 얼마짜리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도비 모델이죠. 자, 그 구분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는 있어도 누구나 큐레이션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두는 기술입니다. 자, 메타버스의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표잖아요. 세븐 레이어 오브 더 메타버스 보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 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코어 기술이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지금 우리 세미나하는 5G, 와이파이, 6G, 클라우드, GPU. 네, 이게 없으면 메타버스 못하죠. 예, 아무리 잘 만들어도 통신 요금이 비싸면 아프리카에선 하루 종일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힘들거든요. 통신 요금이 비싸니까. 그래서 아주 인프라스트럭처부터 맨 위에 보면은 게임 만드는 거. 자, 이렇게 있습니다. 7개 단계로 쭉 나눠주는데요. 맨 밑에 있을수록 구축하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맨 위로 갈수록 접근성이 좋아져요.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휴먼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 웨어러블, 촉각 제스처. 저희 XR, VR 쪽에서 사실 이 부분을 잘 못 넘었죠. 예. 기술 표준화 시키기도 힘들었고 약간 비싸기도 했고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차근차근 기반이 쌓이면 사실 어느 정도에서 폭발적인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이걸 메타버스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봅시다. SK텔레콤이 할 수 있는 걸 봅시다. 맨 밑에 있는 거 5G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도구, 광고, 소셜. SK텔레콤 4개 정도밖에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회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한 나라에서 고르게 발전해야 사실은 안정적인 메타버스의 기반이 닦이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좀 다른 영역의 면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게임 회사랑
중계기 만드는 회사가 친한가? 뭐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로 만드는 콘텐츠의 거의 모든 리소스를 이 엔진으로 만드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해도 한 4가지 정도만 딱 걸쳐 있고요. 밑에 세 부분은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사업한다라고 할 때 거의 다 보면 맨 위에요. 게임, 서비스, 광고 쪽이에요. 맨 위에서 두 개. 가장 층도 넓고요. 경쟁도 세죠. 메타버스가 오면 세상이 바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사업을 잘 보면 내가 어느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 7개 레이어 중에서 내가 어느 쪽에 있고 그쪽에서 1등이 되려면 다른 레이어에 누군가 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 규모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예측하고 성장 단계에서 어느 쪽에서 포지션 잡아야 되는지 구분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화두 XR입니다. XR 변화와 속도가 관문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XR이 메타버스를 열기 위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보여지는 것이고 기반 기술들 다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자, 메타버스가 핫한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돈 되면 뭐 핫해지죠. 그거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ETF가 생기면 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ETF가 생겨서 지금 8월까지 되는데요. 쭉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좋은 거 다 모아놨어. 자, 일로 돈 넣으면 잘 불려줄게라고 하는 게 라운드 힐 메타버스 ETF고요. 국내에도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메타버스 ETF가 4개나 생겼네요. 네. 수익률도 괜찮고요. 자산은 적지만 미국엔 2개가 있고요. 자, 이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가 돈이 난다고 생각이 돼서 막 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잘 될 거야. 이 회사는 게임이지만 메타버스랑 가까워라고 규정 짓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투자 쪽으로 굉장히 액티브한 나라여서 이런 지표들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ETF 구성 종목 2개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 라운드 1 메타버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고요. 상장 지수를 위해서부터 끊는데 분명히 라운드 1은 미국 메타버스 ETF인데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로블록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유니티, 오토데스크, 아마존, C, TSMC, 텐센트 홀딩스. 나머지는 인프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이기든 내가 다 먹는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1등입니다. 모든 메타버스에는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국을 볼게요. 한국의 코덱스 메타버스 액티브 ETF를 보면 다 아시는 회사죠. 하이브, 카카오, 아프리카, 유메이드, 펄어비스, 네이버, YG, 덱스터 다 콘텐츠 회사네요. 기술 회사가 한 개도 없네요.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국내는 그래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넓게 보지도 하지만 당장 우리 앞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멋있는 게 아니면 산업적인 파급력 같은 거 길게 안 보는 성향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하이브, 카카오, 아프리카, 유메이드 다 엔터테인먼트 게임 쪽입니다. 이걸 만들려면 당연히 XR 기술이 필요하고요. XR의 아웃풋에 따라서 보여지는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직종에서는 저는 XR을 하니까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질들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약간 문화적 차이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콘텐츠가 강하고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나 비주얼 기반으로 XR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외국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면 좀 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로는 예측 가능한 상상력이 기술이 잘 붙어서 좋게 보여지면 아주 빠르게 사업이 변환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5가지 단어로 이렇게 발표 주제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메타버스로 얼마를 벌자 혹은 메타버스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메타버스가 어느 쪽으로 발전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만들어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발전 방향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의견 나누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목에서 저도 가짜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기술 XR, 아마 제목으로 뭔가 가짜를 구분하는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조성호 대표께서는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짜 메타버스 구분 기술 XR에 대한 여러 가지 메타버스의 방향과 그 시사하는 점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제가 그 포모 신드롬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게 바로 메타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